뱀에 물려 죽다 살아난 남자의 기적 두 번째 생일. 새벽 5시. 동네개 짖는 소리가 어둠을 가르고 멀리서 들려왔다. 하늘은 아직 별빛이 희미했고 논두렁엔 이슬이 가득 맺혀 있었다. 68살 최영수 씨는 허리를 펴며 낡은 밀짚 모자를 눌렀었다. 밭으로 나가기 전 그는 아내의 영정사진 앞에 잠시 섰다. 여보, 오늘은 비 안 온다더라. 고추밭 좀 손봐야겠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6년. 그는 여전히 매일같이 혼자 밭에 나갔다. 영수 씨는 평생 농사꾼이었다. 젊은 시절 남들 다 도시로 떠날 때 그는 나는 땅이 좋아라며 시골에 남았다. 처음엔 가난했다. 트럭 한 대도 없었고 쟁기도 빌려 써야 했다. 하지만 그는 손으로 흙을 만지며 말했다. 땅은 거짓말 안 해. 정성 들이면 반드시 되갚아주지. 그 말처럼 그의 농사는 점점 잘 됐다. 아이들을 대학까지 보냈고 마을에서 제일 성실한 농부로 불렸다. 하지만 세월은 그에게도 예외가 아니었다. 허리는 굽었고 무릎은 늘 시렸다. 그래도 그는 매일 밭으로 향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고추밭에 잡초를 뽑고 있었다. 바람은 잔잔했고 산새 소리가 평화롭게 울렸다. 그러다 그는 작은 움직임을 느꼈다. 풀숲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순간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잡초를 치우던 그의 손등에 차가운 통증이 번개처럼 스쳤다. 으악! 피가 번지며 손이 저릿했다. 그는 본능적으로 손을 털며 주변을 살폈다. 그리고 그걸 봤다. 누런빛 비늘의 삼각형 머리를 가진 살모사가 혀를 날름거리며 풀숲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살모사. 그는 숨을 고르며 손을 바라봤다. 2개의 송곳니 자국. 점점 붉어지는 상처. 손등이 뜨겁게 부풀어 올랐다. 큰일 났다. 그는 급히 손목을 잡고 입으로 상처 근처를 빨았다. 그러나 피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대신 통증이 손끝에서 팔로 번졌다. 이러다간 안 되겠어. 그는 허겁지겁 농기구를 던지고 밭길을 걸었다. 하지만 휴대폰은 집에 있었다. 마을까지 걸어서 20분 거리. 그의 다리는 이미 힘이 풀리기 시작했다. 머릿속이 멍해지고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났다. 팔은 점점 붓고 피부색이 변하기 시작했다. 이러다 죽겠구나. 그는 휘청이며 논두렁에 쓰러졌다. 바로 그때 멀리서 경운기 소리가 들려왔다. 영수야. 이웃 박만수 노인이 소리쳤다. 박 노인은 70이 넘은 노인으로 평생을 같이 농사짓던 친구였다. 그는 영수 씨의 얼굴을 보고 놀랐다. 야, 얼굴이 왜 이래? 뱀 물렸냐? 손이 살모사야. 박 노인은 주저하지 않았다. 그를 경운기에 태우고 마을 쪽으로 내달렸다. 경운기 엔진은 고물이라 연기가 펑펑 났지만 그는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마을 입구에 다다랐을 때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영수 아저씨 왜 저래요? 살모사에 물렸대요.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누군가는 119에 전화를 걸었고 누군가는 트럭을 끌고 와 영수 씨를 옮겼다. 그의 의식은 점점 희미해졌다. 영수 아저씨, 정신 차리세요. 아버지, 눈 좀 떠봐요. 딸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그는 겨우 입을 열었다. 살고 싶다 아직. 트럭은 시속 100km로 병원을 향해 달렸다. 팔은 이미 팔꿈치까지 검게 변했다. 호흡이 가빠지고 입술이 파래졌다. 응급실 문이 열리자 의사들이 달려왔다. 혈압 80 이하입니다. 항독소 준비하세요. 호흡 곤란. 산소 마스크. 그의 몸은 급속히 부풀어 올랐다. 혈액 속 독소가 온몸으로 퍼지고 있었다. 의사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조금만 늦었으면 돌아오지 못했을 겁니다. 그는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그곳에서 의식을 잃은 채 사흘을 버텼다. 딸은 병상 곁을 떠나지 않았다. 아버지, 정신 좀 차리세요. 손은 괜찮아요. 아직 포기하면 안 돼요. 의사는 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괴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손목 아래를 절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딸은 눈물을 삼켰다. 제발 손이라도 남게 해주세요.
넷째 날 새벽 그는 미세한 숨소리를 내며 눈을 떴다. 여긴 어디야? 간호사가 놀라며 외쳤다. 환자 의식 돌아왔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보려 했지만 팔이 무겁게 느껴졌다. 내 팔은? 살아 있습니다. 아주 기적적으로요. 그는 서서히 회복했다. 그러나 고통은 쉬이 가시지 않았다. 상처는 썩어 들어가며 매일 소독과 붕대 교체가 필요했다. 그는 참았다. 이 정도면 살아있는 게 감사한 거지. 딸은 매일 도시에서 왕복 3시간을 달려와 간호했다. 그녀는 직장을 포기했다. 아버지가 없으면 저도 의미가 없어요. 그는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내가 이렇게까지 사랑받을 줄 몰랐구나. 병원 생활은 3달이 걸렸다. 그 사이 그는 병실 사람들과도 가까워졌다. 간호사들은 최영수 어르신은 병실의 희망이에요. 라며 웃었다. 그는 늘 말했다. 살아있는 동안 웃어야지. 죽기 전까지 울면 손해야. 퇴원날 그는 다시 마을로 돌아왔다. 사람들이 몰려와 반겼다. 영수 형님 기적이오 기적. 살모사도 형님은 못 이겼네. 그는 웃었다. 뱀은 날 물었지만 내 의지는 못 죽였지. 그 후 그는 마을 회관에서 강의를 열었다. 농촌 안전지킴이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그는 직접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며 말했다. 이거 보이시죠? 자국이 아직 남았어요. 하지만 이건 상처가 아니라 경고예요. 준비 안 하면 누구든 위험합니다. 그는 이어 말했다. 긴 장화, 두꺼운 장갑, 휴대폰. 이 3가지는 생명줄입니다. 그의 강의는 입소문을 탔다. 읍내에서 초청이 들어왔고 TV 프로그램에서도 연락이 왔다. 방송 기자가 물었다. 그때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셨어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죽음이 코앞에 오면 후회가 먼저 옵니다. 가족에게 더 잘할 걸, 친구에게 고맙단 말이라도 할 걸. 그의 이야기는 신문에 실렸고 전국에 알려졌다.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다. 하지만 그는 겸손히 말했다. 내가 뭘 잘한 게 있나. 그저 살아남은 죄인이지.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또 다른 인생을 살기 시작했다. 농사 대신 강연과 봉사로 하루를 채웠다. 노인정에 가서 안전교육을 했고 초등학교에서도 아이들에게 말했다. 생명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한번 잃으면 다시는 못 얻어요. 몇 년 후 그는 죽음을 이긴 사람들이라는 다큐멘터리에 출연했다. 그곳에서 살인진드기 피해자, 낙뢰 생존자들과 함께 인터뷰를 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우리 모두 죽음의 문턱을 받습니다. 그렇기에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그의 책 2번째 생일이 출간되었다. 책의 첫 장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뱀은 나를 죽이려 했지만 나는 그 덕분에 다시 태어났다. 이제 그는 매일 새벽마다 걷는다. 손에는 지팡이 대신 카메라가 들려 있다. 꽃, 풀, 새, 하늘을 찍으며 속삭인다. 이 모든 게 살아있다는 증거야. 봄이면 밭에 피어나는 민들레를 바라보며 그는 웃는다. 이놈들 나보다 더 오래 살겠구나. 그의 팔엔 여전히 자국이 남아있다. 하지만 그것은 상처가 아니라 삶의 증명이다. 어느 날 그를 찾아온 기자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그때 다시 돌아간다면 뱀을 피하셨겠습니까? 그는 천천히 웃었다. 아니요. 그때 그 뱀이 나를 살렸어요. 죽음의 그림자를 보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이 행복을 몰랐을 겁니다. 밤이 내릴 때면 그는 별을 바라본다. 고맙다. 오늘도 살아있어서. 끝.